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부동산 문제는 어릴 적부터 사유재산과 공동체윤리라는 별도의 교과를 통해 관점을 만들어줘야 하는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공동체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누가 돈을 보태준 것도 없고 그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테리어도 내가 했고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취득했고 세금까지 냈는데 내 재산을 놓고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준 적 없는 남의 상황을 왜 고려해야 하냐.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는 본인의 노력과 그 집에 들어간 재료 값의 합이 아니죠. 그 가치는 그런 노력과 재료에 더해 그 입지 등 주변 수많은 요소들의 복합된 가치가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도로, 교통 편의, 교육, 공원, 그 주변 환경은 시도, 국가재정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재정은 그 공동체가 벽출한 돈으로 만든 거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사유재산인 건 분명하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사유재산의 관점만으로는 풀 수 없다. 사유재산과 공동체적 윤리가 긴장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어제 정치적으로 큰 사건 하나, 네. 그리고 또 국정농단에서 큰 사건 하나, 두 가지가. 네, 서초동도 시끄럽고 네. 여의도도 시끄러웠습니다. 아, 좋은 표현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한 말보다 훨씬 좋은 표현. 시사인 김은지 기자가 점점 방송에 적응해서 방송용 워딩을 훨씬 세련되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16일 만인데요.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장 발표가 늦어진 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계 은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깊이 고민하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 정도 되는 건데, 뭐 내용은 그러니까 몰랐다. 예.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은 없다는 거고. 좀 길게 쉬겠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좀 늦어진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보통은, 지금이라도 한 것이 다행이다. 보통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늦어진 이유가 그 기자회견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가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혹은 구속 여부가 바꾼 내용이 있느냐. 그래야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됐는데 안 됐더라면, 혹은 구속됐기 때문에 바뀔 만한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구속영장과는 무관하게 바뀔 내용이 없다는 건 사건 초기에 진작에 했어야 했던 내용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지연돼서 읽게 된 것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당도 계속 그 지문을 받고 본인도 그런 추궁을 당하고, 그렇게 지연해서 얻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도 없고 실질적으로 당에서도 아마
그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어떤 돌파구가 되어 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런 내용, 그런 역할이 없는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어제 국민의당도 개인 입장의 사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정치적,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는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 전 대표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입장 표명이었다.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든.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왜 이렇게까지 끌었는지 잘 모를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끌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려고 했구나 라는 나름의 승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 정경태 있고 그게 아니어도 그랬구나 하는, 모두가 다 납득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런 방식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리더를 바라보고 같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입장 표명은 입지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입장 표명이었고, 다시 정치 전면에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제 점수는 낮습니다. 아주. 예. 자, 이렇게 돌파구가 되는 뭔가 포인트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없었다. 국민의당 반응은, 그러니까 이게 개인 입장의 사과라고 선을 그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없었던 거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돌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전에 했던 그 대응 방식,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 가이드라인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걸 반복했죠. 네? 네, 계속해서 박주성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준용 씨 특혜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특검 법안을 오늘 공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사과 대상이 이제 국민도 있고 당원도 있고, 근데 1차적으로는 이제 문준용 씨가 돼야 되는데 문준용 씨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도, 네, 당사자라는 워딩 정도로 썼죠. 안철수 전 대표가요. 그걸 그렇게만 표현하고 만 것도 대단히 어정쩡한 거거든요. 아예 빼거나 아니면 직접, 왜냐하면 공격할 때는 다 이름을 썼잖아요. 예. 그런데 입장 표명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하자고 이제 나오고 있죠. 야3당 공조에서. 특검은 사실 불가능해요. 이거는 정치적 제스처인데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리고 민주당이 합의에 줄 리도 없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물타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적인 물타기가 아니라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네, 청와대도 어제 수용 불가하다고 입장 낸 바가 있고요. 또. 이거 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구성이 안 되는 건데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치 국면을 뭘로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당에서 기대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줄어든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검찰의 칼날이 이제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거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렸죠. 이유미 씨에게서 이제 잘랐는데, 이게 최고인이었던 이준서 씨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5월 5일날 기자회견했는데 5월 6일날 이유미 씨가 사실상 제보자는 없는 거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5월 7일에 또 기자회견을 했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죠. 예. 제보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데, 예. 전화 확인, 또 무슨 내용이 있었죠? 복수의 확인 등등의 표현으로 정반대로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나갔냐. 예. 그 결정을,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 이야기를 꿀꺽 혼자 삼키고 혼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간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이유미 씨로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의에서 공개됐는데 더 강하게 나갔는지
뭐 따져야 되는 게 당연한 수준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이게 여의도에서 어제 크게 있었던 사건이고요. 서초동에서 크게 있었던 사건. 네, 어제 정유라 씨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원래는 안 나가겠다라고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갑자기 깜짝 나온 겁니다. 나와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계속 공개했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타기 시작한 말 살시도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삼성 소유였던 이 말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내 것처럼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에서 혼자만 지원받은 것이 소문나면 시끄러워진다. 삼성이 말 이름 바꾸자고 하니 바꿔야 한다. 이런 최순실 씨의 말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부인했던 것들 여기서 정유라 씨에서는 다 부인된 거예요. 예, 그 말도 네 거야 돈 주고 살 필요가 뭐 있어 네 거야라고. 그리고 삼성에서 혼자만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최순실 씨도 알고 정유라 씨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 스탁은 삼성은 모른다고 했죠. 네,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혼자 몰래 거죠. 주도했다는 건데 이 정유라 씨의 증언에 따르자면 이게 이제 삼성이 이 제안을 하고 주도했다는 그리고 말 바꾸기 전날 삼성과 최순실 씨가 따로 만났다는 것도 얘기가 들어있어서 전면적인 삼성 입장을 뒤집는 거죠. 네, 수혜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뭐 녹취 파일도 있다고 얘기도 했고, 그죠? 네, 증거 삼성 변호인단이 공격하니까요. 자기에게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있다라고 제출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유라 씨에서 작년 9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시작하는 초기죠, 초기. 네, 한겨레가 첫 보도를 9월 20일에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말 관련된 보도가 9월 23일에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을 통해서요. 거의 첫 말과 관련된 보도는 경향신문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거의 첫 보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게 말을 지원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등장을 한 첫 시기인데 이제 정유라 씨 얘기로는 그 보도 있기 전에 네, 이미 그 전이라는 거죠. 네, 전에 삼성에서 앞으로 시끄러질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꾸라는 얘기를 최순실 씨에게 삼성이 했다는 거잖아요, 삼성이. 네, 그 이야기를 자기가 또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말 세탁, 말 중개상을 통해 가지고 삼성 말을 주고 더 비싼 말을 최순실 씨가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고. 근데 그때 발생한 차액, 그걸 누가 내느냐? 그거를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정유라 씨에 의하면 말 중개상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말 중개상이 삼성에서 차액을 받아야 하는데 안 준다고 지금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개상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에서 돈 필요한데 왜 안 주냐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 교환의 차액을 이전까지 특검에 주장했던 것은 그 차액을 최순실 씨가 주고 그 차액만 주고 말을 가져갔다는 게 특검의 파악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정유라 씨의 지금 주장은 말 중개상은 그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액도 최순실 씨가 내는 게 아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면 정유라 씨에 의해서 주장된 거죠. 당사자에 의해서. 네. 어제 특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성이 차액을 안 보내줘서 당사자가 짜증낸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드레아스 그러니까 승마 코치이자 말 교환했던 사람이 영어로 삼성 needs to pay me 그러니까 삼성이 내게 돈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순실 씨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줬는지 아니면 이 돈조차 돌려서 받아서 줬는지 아니면 삼성이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애초 말이 되기로는 말 중개상 말이 두 번 나오네요. 예, 앞에 말은 이야기가 되기로는 말 중개상은 그 차액도 삼성으로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말을 바꾸기 전에 자신의 승마 코치죠. 예. 코치이자 첫 번째 돈을 받는 그 창구가 됐던 코어 스포츠 그 이전 전신인 비덱 스포츠의 대표까지 했던
캄플라데라는 사람한테서 말 바꾸기 전날 삼성전자 임원 2명과 엄마가 만났다. 예. 말 관련된 얘기, 말 교환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추정인데, 재밌는 것은 이게 그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 녹취, 물증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딸이 자신의 승마 코치한테서 엄마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그때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굳이 녹음해 놨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모녀 관계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큰 스펙타클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스펙타클한데 이 증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더 스펙타클해요. 네, 그렇죠. 엄청납니다. 예, 증인 출석 놓고 정유라 씨와 변호인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요나 회유로 정유라 씨 증인 출석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어제 법정 나와서요. 나오기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당사자가 여러 만류, 그러니까 만류는 아마 변호인들 또 이 만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로 수정이 되는 게 변호인과 사전 상의 없이 출석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변호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만류하고 있는데 그것도 드문 일인데 더 드문 일은 변호인들 모르게 새벽에 특검에 연락해서 그 차를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상한 일이고요. 매우. 이에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 정유라 씨 동시 변호하는 오태희 변호사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유라가 살모사 같은 행동을 한다. 이건 단순 독설이 아닌 게 그리고 장시호보다 더하다. 예, 어제 법정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살면서 엄마 죽이는 뱀이거든요. 물론 잘못된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지만 의미한 말은 엄마를 죽인다는 거예요. 실제 이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불리하고 최순실 엄마에게도 불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다 불리하죠. 예, 불리한데 엄마 딸을 같이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하는 말이니까 의미는 당연히 그거죠. 엄마를 죽이는 거라고. 예. 의대인을 이렇게까지 살모사라고 마음에 안 들면 변호인 사퇴하고 말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없어요. 이상한 점 더 있어요. 김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가 새벽 5시에 혼자 이경재 나가서.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동시 변호하고 있죠. 정유라가 새벽 5시에 혼자 나가서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승합차를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그 시간에 혼자 빌딩을 나간 걸 변호인이 어떻게 알죠? 새벽 그걸 알려면 24시간 정유라를 감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라진 걸 알고 새벽 5시 CCTV 그 주변 CCTV를 확인해야 돼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라졌다는 걸 아는 것도 이상하고요. 예, 이상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왜냐면 재판정에서 굉장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스펙타클하고 너무 재밌는 뉴스입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스펙타클한, 장면이 법정에서 벌어진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추정하는 바. 제가 오랫동안 이 가족을 바라보며 연구한 결과 추정하는 바는 뭐냐면 일단 우선 이재용 부회장에 좋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좋은 것이 맞아요. 서로. 네, 뇌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얽혀 있죠. 셋 모두가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결해야 좋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정유라에게도 좋은 것인가.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엇갈렸어요. 이해관계가 다르다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엄마와 딸은 무조건 이해관계가 같을 것 같지만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계속 그 증언을 거부하면 3차 영장. 네, 이번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 해버리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사라지죠. 그 첫 번째 동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장시호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장시호 씨가 이제 특검에 이제 그 협조를 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장시호 씨의 역할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장시호 씨에게 내가 다 겪어봤는데, 이런 가이드, 이게 너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길이야. 이런 코치가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입증할 수는 없어요. 입증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강력히 의심합니다. 장시호 씨 협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인 가족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돈의 관점을 여기 추가해서 바라봐야 된다. 지금까지도 입증된 바는 없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돈이 관련돼 있다. 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인 것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 최태민 할아버지 1세대라고 하면 최순실 씨와 그 자매들은 2세대잖아요. 장시호 정윤은 이제 3세대예요. 부모 세대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사실상 끝이 났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자신들 성인이 됐고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일구는 데 필요한 물적 토대도 필요하고 본인들이 보아온 것도 있고 옆에서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일과 최순실 일가 자산을 추적하면서 느낀 점을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업이 없는데 돈이 너무 많다고. 예. 그런 환경에서 평생 자란 3세대거든요. 더군다나 2세대가 이 최태민 씨를 살해하고 그 재산을 차지했다고 하는 최태민 씨 아들의 주장도 있었죠. 그런 류의 주장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일가가 돈에 대해서 가지는 개념, 집착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냐. 이건 다음 편에 제가 좀 더 정리하여. 돈이 관련이 있다. 돈이 관련 없이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요. 이 사건은 앞으로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스펙트럴하게 네, 등장부터 깜짝이었습니다. 30분 전에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재판장도 뒤늦게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검도 이렇게까지 진술할 줄 몰라서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정유라가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자기가 필요한 말 논리적으로 딱딱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유라 씨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을 많이 썼네요. 예. 제목만 언급하고 지나가죠.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내일 재판도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발가락을 다치셨다는 거잖아요. 예, 발가락 인대 부상이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 인대. 네. 이걸로 구치소에 있는데 재판정에 나가야 하는 피의자들이 전국의 다른 모든 피해자들이 이걸로 가능하겠어요, 불출석이? 네, 안 됩니다. 발가락 발목 전체가 다쳐도 나갑니다. 자, 허탈감 느낄 수밖에 없는 뉴스죠. 그리고 안봉원 이재만 전 비서관 이재만 기소됐다. 네. 예. 두 사람 다 청문회 나오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특검이 얼마나 촉박하게 끝이 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비서관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혐의를 기소된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라. 네. 당시에 사춘기 딸 사생활 침해 우려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대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제목 하나 읽고 끝냅시다. 예. 네, 트럼프 장남이 러시아에 접촉했다는 이메일이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랑 비교하자면 지난 대선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정보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에게 준다고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는 주겠다고 거죠. 해서 그거를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당선이 돼버린 뭐 이런 사건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예, 비유하자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런 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졌고 그 이면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라고 합니다. 참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나 방송 섭외를 했을 텐데 그동안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장제원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제원 의원. 왜 또 안 나오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러세요? 저희가 인터뷰를 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극우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홍준표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섭외 요청을 했는데
조건을 한 가지로 달고 나오셨어요. 뭐냐면 좋다. 첫 인터뷰는 뉴스공장에 나가겠는데 세타령만은 아니 노래는 틀지 마세요. 세타령만은 틀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니 세타령이 아니라 다른 노래도 틀지 마세요. 아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듣기로는 세타령을 틀지 말라고. 아니 노래를 틀면 네. 제가 정말 지금 당에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치인이 희화화돼 버리면 그것이 딱지가 딱 붙게 되면 힘들어요 지금. 지금은 당이 혁신을 해야 되고 많은 의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네. 그런 서정적 그런 세타령 같은 희화되는 아니, 음악 그거 안 돼요. 서정적인 아니 음악을 안 돼요. 아니, 노래는 틀지 마시고 잠깐만 들어보시죠. 안 돼요. 그건 안 되고요. 한 번만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이 돼요. 타이틀곡이 되면 그 노래에 따라서 제가 희화화되는 정치인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노선 문제가 있거든요. 네. 당의 정체성 이념 노선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어. 타협을 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묻지 않고 당연히 트는데 요 한 구절만 들어보고 절대 앞으로는. 아니 근데 한 구절 나가도 네. 이거는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네. 온 인터넷 공간을 돌기 때문에. 황금박쥐 이런 거 세타령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오늘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날 무렵에 중요한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그건 또 의논해 보자고요. 아니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그 등장 음악이기 때문에 이게 세타령이나 또는 뭐 무슨 황금박쥐처럼 경박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전개되는 서정적이고 가슴에 와닿고 촉촉해지는 음악인데. 어쨌든 저의 각오를 좀 먼저 밝히면요. 잠깐만요. 그 전에 각오 전에 네. 탈당을 결정적. 왜냐하면 저희는 탈당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아니다. 이게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후의 순간까지도 돌아갈 거의 직전까지 가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네. 네. 왜? 근데 이제 제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가고 또 간 상황에서 다시 고민한 지점 그런 지점들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얘기 한번 어쨌든 간에 네. 한번 제가 하셔야죠. 지금까지 저의 결정, 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 정치 인생뿐만 아니고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치 인생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생 전체에서 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네. 그런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네, 여쭤볼게요. 그런데 네. 그러한 결정이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또는 보수 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다행이고요. 결과적으로 다행이고요. 네.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저는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고. 글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도 대충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더 수위가 높지 않나요?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지난 방향에서 네. 불출마합니까? 만약에 보수 대통합 혹은 네. 이 보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확인, 네. 확신이 들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어떤 형식으로도 대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거나. 도통합이든 소통합이든 간에 네, 이뤄내지 못하거나. 보수가 통합을 해서 함께 간 기반을 마련하고 또 보수가 합리적 보수 또 개혁적 보수의 모습으로 일정 부분 전혀 가망성이 없다. 내 결정은 정말 그야말로 이거는 참혹한 결정이었다고 결심이 드는 순간 그것이 시기에 관계없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고 그것은 단 우리 지역 주민 저를 무소속으로 뽑아준 우리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 그 사이에서 제가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고 피해를 안 줘야 되는 그런 제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불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어떤 방식이 될지 그 책임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네. 안철수 대표도 대충 뭉개고 갔는데 이 정도 안철수 얘기하면 대표는 이제 내려놓을 대표도 없고 사퇴할 의원직도 없잖아요.
근데 의원님은 사퇴 의원직도 있고. 그런가요? 예. 안철수 대표가 내려놓은 게 더 많지 않나요?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는 것보다 안철수 대표가 정기 은퇴하는 게 더 큰 뉴스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 의원님은 내려놓으실 게 있긴 있잖아요. 의원직. 그런가요? 예.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려놓으면 지역 주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민의는 또 받들어야 되니까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탈당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남는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정치적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결단. 자, 어쨌든 각오는 이겁니다. 대통합 후회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가 통합하는 길을 열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 길로 가는 건 아닌데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되거나 그러면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개혁정당으로 개혁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건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바른정당이 절대 통합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먼저 바른정당이 흔쾌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풀리고 저는 그런 바탕을 만든 결정이었다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선,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들에 대한 모습들하고 전면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정치 결단을 안 하더라도 저는 선거에서 심판받겠죠. 그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생명이 3년이나 연장되는데. 어떤 시점에 확인이 된다 스스로.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이 되겠죠. 지방선거를 지나고 지방을 지나고 전혀 당이 변하지가 않고 또 보수가 지리멸렬해져 가지고 괴멸될 시점이 오면 그거는 일부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분들로 수혈이 되는 것이고 그 수혈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지만 그런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적어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국민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변했구나 혹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일부가 됐던 전체가 됐던 다시 합칠 만한 토대를 내가 마련했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쯤에는 내가 어떤 정책 결단을 할 것이다.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네. 하여튼 각오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3년 후에 있는 총선 때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그 중간에 내 결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우리 보수 진영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될 그 겁니다. 지표가 뭡니까?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경우는 문자에 씁니까? 지표.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편적인 상식에서 바라보면 될 겁니다. 그래도 그 상식은 뭐 해석 나름이라 네. 아직 그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그 결기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일단 그 탄핵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해석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바른정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때 가졌던 생각,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구현해 보고 싶으신 건데, 이제 이왕 아시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혁신위원장이라고 오신 분, 유석춘 교수 위원장에 대해서, 당이 혁신한 이후로 극화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을 때 홍준표 대표께서 이 극우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비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저께 대변인 논평 나온 거 보니까 극우의 개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예. 또 파시즘, 네. 극단적인 인종주의, 폭력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극우라 그러면 네. 우측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분을 일반적으로 극우라 그러잖아요. 일반론으로 가게 되면. 그럼 현대사회에서 폭력이 있을 수가 있나요? 감옥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노선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극우라 보면 그게 전체주의고 국가주의고 안보 측면에서 좀 강한 강경 노선, 강연 일변도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을 극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석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신 부분에 있어서 독재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국가들 위기를
이 표명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인권을 억제는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것이 극우죠. 독재를 위한 거죠. 사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그럼 무력 통일도 하자는 얘기인지 이게 극우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극우로 저는 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보수의 위기가 어떻게 왜 왔습니까? 탄핵 때문에 왔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왔습니까? 국정농단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그럼 그 누가 보복을 했죠? 정치 보복을? 국민들이 한 겁니까? 그래서 3분의 2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또 만장일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런 사고가 만약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개혁의 방향이라 그러면은 제가 가장 먼저 청산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류석춘 교수. 본인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였고 태극기 집회는 의병이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의병. 예, 태극기 집회가 의병이면 촛불 집회는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의 개혁의 시작은 예. 탄핵에 대한 인정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장 쉬운 방법이 태극기 집회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아깝고 아쉽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거기서 가치는 15% 20% 정도에서 끝난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미 유석춘 위원장이 혁신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면 이미 명백해진 거 아닙니까? 보겠다는 거는 네. 앞으로 혁신위원회 임명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사상이나 노선 이념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역사인식을 당의 당헌당규나 정강정책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혁신위원회 임명과 혁신의 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의 가장 시작은 뭐냐.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는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보수에 얼마나 많은 표를 주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우리 보수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양극화가 해소됐습니까? 일자리가 많아졌습니까? 외교를 잘했습니까? 안보를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권을 바꾼 겁니다. 이 민심을 철저하게 9년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뭘 잘못했는지 먼저 이것을 백서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 우리 9년간 보수 정권이 국민 앞에 잘못한 것 이거 자복하고 반성하고 그거를 낱낱이 우리가 그거를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혁신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일을 하라고 어떤 분을 모셔오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요? 물론 예.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한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인식, 유신이라든지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인식과 또 가장 중요한 탄핵.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보수정당이 산업화 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민주화 보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화 보수는 보수보다는 민주화 보수가 그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끌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YS의 어떤 정신을 좀 많이 이어받은 부분인데 지금 다시 산업화 보수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박정희 시대로.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부분하고 최근에 있었던 탄핵 이것이 보수의 계매를 가지고 오는 또 국정농단이 보수의 계매를 가지고 오는 가장 터닝 포인트인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위원장이 이렇게 임명된 거에 대해서 제가 강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혁신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또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만약에 유신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 또 이 국정농단에 대한 판단을 당이 잘못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노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출당 당하시려는 계획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청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나를 청산시킬 사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출당당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바른정당이 나를 주석하라. 이런 혹시 계획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이제 보수 혁신의 이제 그 단계를 첫째는 우리가 반성 백서 9년간의 우리 보수 정권이 잘못했던 거 반성 백서를 내서 국민 앞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내 혁신. 당내 혁신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인적 청산. 세 번째는 보수 대통합. 네 번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여당에 대한 감시. 사실은 지금은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나 잘해라 그러거든요.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힘은 있어요. 100석이 넘기 때문에. 그 힘이 107석의 힘보다 너무 작은 힘인 거예요. 그거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년간의 반성과 당내 혁신이 먼저 돼야 그다음에 보수 통합을 해가지고 기반을 마련해야 문재인 정권을 감시를 하죠.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지 못하는 야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단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한 출당을 다 하시려는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지금 출당은 다 해왔자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낭인되는 거죠. 그럼 장재현 의원님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당내에 있습니까? 저는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탄핵이라는 부분을. 많다고 본다는 것은 짐작이시잖아요. 그 표현은. 아, 그렇죠. 직접- 이번에 유석준 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많은 분과 교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탄핵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정치 보복이었다는 규정이 되어진다면 이미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겠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된다면 지금 5, 60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의 탄핵 찬성파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과 그룹핑이 되겠죠. 그분들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는 보기 힘들고요. 어쨌든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정농단에 대한 우리의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런 역사인식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제가 노선투쟁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노선투쟁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고 그게 정말 명백히 실패한다는 게 확인되면 나는 이제 책임을 지겠다 정치적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노선투쟁을 같이 할 사람 새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가 됐음에도 이 정우택 원내대표 이쪽 노선 당대표가 됐는데도 이쪽이 밀리는 듯한 양상이에요. 저는 홍준표 혼자서, 대표께서 예. 그 탈당하기 전날 심야 회동에서 예. 3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2기가 아니다. 홍준표 정부다. 두 번째는 바른정당의 선수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면 보수 정권을 만들 수가 있겠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보수개혁 나랑 함께 하자. 이런 3가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님께 어떤 뜻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어떤 의미에서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편하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께서 당 어떤 그 내부의 지지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 정말 편한 길을 갈 수 그런 있겠죠. 제안을 안 해보셨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당대표 손을 잡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표님께 지금 제가 독대를 한번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아,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제가 여러 요소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낙에 있는데 뭐, 그냥 쭉 들어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결심까지 하실 일은 아니, 아니에요. 결심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한번 터놓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나오신 김에 이제 앞으로 저희 방송에 자주 나와서 욕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황영철 선배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형님하고 같이 돌아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형님이 외롭게 돌아가는 데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제가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은 거기서 그때 왜 못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예. 결정적으로 가족입니까? 동지들입니까? 환경입니까? 뭡니까 카테고리가? 결정적으로 못 돌아가. 제가 사실은 이제 탈당 기자회견하고 한 밤에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고등학생인지 의원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실망이다 뭐 그런 거. 실망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자를 받고 영철이랑 전화를 했어요. 황영철 선배한테 형님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망을 드리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일 자기는 기자회견 하겠다. 그래놓고 본인은 왜 다시 갔냐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요? 예, 제가 다음 주요? 또 나오라고요? 네. 아니 이제 기왕 기기를 들어섰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기록을 깰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김성태 의원이 세웠던 기록이 있는데 네. 그것만큼은 안 돼도 어쨌든 지금 막 옵니까? 아니, 예상보다 적게 와요. 네. 지금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정치인인지 몰랐어요. 아, 정말 제가 이거 오바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제일 먼저 김성태 선배가 욕을 제일 많이 먹을 줄 알았고, 네. 그 다음에는 권성동 의원인 줄 알았는데, 네. 실검이 제가 1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비난이 제일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서정적으로 끝내보겠습니다. 네. 서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야, 이렇게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실망을 드렸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결기 있고, 좋은 모습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슨 노래죠? 장재현 의원이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보도 사진상을 수상했고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은 작년 타임즈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100장 중에 하나로 선정됐으며 2000년 역사적인 김정일과 올브라이트의 만남,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 사진을 촬영했던 데이비드 구텐펠더 씨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여러 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는데 그런데 퓰리처 상은 7번 후보만 되고 상 못 받았어요. It's very elusive and 참 my mother is 타기가 힘든 상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보도사진상 중에 가장 큰 상 중에 하나인 월드 프레스 포토 어워드 8번이나 받았거든요. 퓰리처도 7번이나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퓰리처는 못 받았다. Well, I'm not sure. I guess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나 그 해를 내가 올해는 상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질 떨어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연말이 됐을 때 7번씩이나 떨어지고 나면 올해도 또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죠. 이렇게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I guess so. 아마 네. I mean, the photographs that have won awards like that are. 아마도 이런 상을 받게 되면 아이콘이 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하게를 답니다. 그래서 이 찍힌 사람들이 이런 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불멸의 삶을 받게 된다는 거 아마도 그런 것이 때문에 이런 상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은 듭니다. 네, 받고 싶은 것으로 정리됐고요. 자, 그러면 포토 저널리스트가 직업인데 포토 저널리스트가 어떤 직업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I guess we have a wide variety. 사실 여러 가지 역할을 저희가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그 뉴스 사진을 찍는 걸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이런 그 사건들이 생기면 빨리 달려가서 그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야 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이나 재앙이나 재해가 있는 곳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중요한 일이었고 저한테도 잘 맞고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지금은 약간 지금 포토 저널리즘을 지금 좀 다르게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다큐멘터리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인생을 더 깊게, 더 심화해서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냥 뭔가 분쟁이 났을 때 그 맨 앞에 가서 성급하게 가서 그것을 찍는 것 이상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여 년간 이제 AP통신의 포토 저널리스트로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사건의 현장, 르완다, 콩고, 시에라리온, 이라크, 아프간, 사고 현장도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보면 굉장히 위험한 분쟁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의 스탄 지진 혹은 일본 쓰나미 재난 지역, 이렇게 위험한 지역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맞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주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I started my career working in Africa because I was a 사실 student. 제가 아프리카를 처음 학생 때 가게 됐습니다. 그때 탄자니아를 갔었고요. 공부하러 이제 학부학생으로 갔다가
아주 사랑에 빠져서 더 오래 머물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이제 1990년대였는데 굉장히 이런 전쟁이나 분쟁 같은 게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많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다가 내가 사진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뉴스 사진사로서 이게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하고 관심이 있던 건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지리적인 지역이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AP에서 한밤중에 걸어가서 야 여기 뭐 생겼는데 갈 수 있겠냐 하면은 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전화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젊은 그 뉴스 사진사들한테 말한다라는 게 말을 자주 하는 게요. 이거를 갖다가 네가 되게 일을 잘해서 한 번 하면 아마 또 해달라고 계속 전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렇게 계속 부탁을 받고 아무도 안 가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가라 그러면 잘 가고 갔다가 사진을 갖고 또 잘 살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 천직이 됐고 제 삶의 목적이 됐고 사람들이 안 가는데 기꺼이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과 뉴스를 갖고 오는 그런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법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 많고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거고.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두려웠던 지역에 또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한 결심한 후에 다시 들어간 적은 없는지 그럴 때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 왜 계속하냐. It's true that every time you go and you have 물론 갈 때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는 안 간다라고 맹세를 그 순간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갈 때마다 거기서 내가 발견하는 이야기, 사회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결되고 내가 여기에 책임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아마 그 좋은 예가 아프가니스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9.11 사태 이후 직후에 2001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처음 갔었는데 또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10년을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말은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이제 경험도 많이 했지만요. 또 돌아갈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반드시 전달해야 하겠다는 그 나 자신의 결심도 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위험이나 공포를 닥쳤을 때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잊어버리기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약간 이제 얼굴이 또 두꺼워지게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나름의 기술, 이런 데서 살아남는 생존 기술도 생기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유용한 기술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대가고 이런데 더 잘 적응하게 될수록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삶에 다시 더 적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1년에 평양의 서양 매체로는 처음으로 AP통신 지국을 열었고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양을 처음 간 것은 그 올브라이트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2000년 그때인가요? Yeah, in 2000. 그때 이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이제 북한을 방문했을 때 AP 그때 전 AP를 위해서 일했고 그때 이제 평양 궁전에서 그때 그 회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풀 사진사 그 모든 그 미디어의 사진사를 다 대표해서 혼자 갔었는데요. 굉장히 좀 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색깔의 양탄자, 꽃무늬가 막 있는 양탄자가 있고 벽에는 좀 거대한 막 파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 올브라이트 장관님도 좀 되게 좀 이제 초조해갖고 나 이거 어디 서야 되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정말 저도 모릅니다 이런 대화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쫙 열리더니 이제 김정일 이제 그때 들어오는데 정말 이 꿈인가 현실이 정말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뭐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구든지 실제로 김정일을 만난다라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꿈 같은 상황, 현실,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초현실적인 상황. 예.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영화 안으로 들어왔나, 텔레비 안으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 이후로 북한을 여러 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갔고, 그리고 북한을 찍은 사진으로 이제 타임지 선정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100장에도 뽑혔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간 사람으로서 북한이 다른 국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진의 대상으로서? I think between 2000, my first trip with Albright. 제가 아마 2000년대 처음 그때 이제 올브라이트 장관이 오셨을 때 같이 가서 2015년까지 50번 정도를 갔었습니다. 50번. 예.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2011년부터 14년 사이에 그 AP와 일을 할 때 그때 대부분 갔었는데요. 아마 매달 갔었고 갈 때마다 10일에서 2주 정도 이제 머물렀었습니다. 다 합치면 1년 이상 머물렀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저를 그렇게 가고 싶게 만든 거의 집착적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든 거는요. 물론 이제 서구인들이 북한에 이렇게 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북한 안에서부터 뭔가를 찍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바깥 세계로 이제 전송을 한 경험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사진사로는요. 정말 가자마자 그 장소의 어떤 느낌이랄까요? 모양이랄까요? 모든 게 다 사진 찍을 갑니다. 모든 게 피사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외부인들이 어떤 독립적인 시선의 관점을 북한으로 갖고 가서 그 북한이란 사회가 보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서 알려진 모든 시각적인 기록들, 이미지들은 다 정치 선전의 일부로 일방적으로 북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처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먹는 저녁까지도 바깥에서 아무도 이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뉴스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저널리스트로서, 그러니까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모든 게 다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게 이 사회를 설명하는 퍼즐의 조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건 참으로 매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신 거는 이제 AP통신과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작업을 위해서 한국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어떤 프로젝트로 왔는지 말해줄 수 있는지, 전체를 다 말해줄 수 없다면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도. I came here with National Geographic. It's 사실 really just 제가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피랑 한국에 온 거는요. 제가 늘 오랫동안 특히 북한에서 사진을 찍은 이후로 하고 싶다 했던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양쪽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MZ의 저쪽은 봤으니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이나.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전쟁 이후에 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갈라졌나. 또 그런데 아직도 함께 나누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이 한민족이라는 틀 안에서 아직도 서로 공명하는 부분이 있는가. 어떻게 갈라져 왔는가. 이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퓰리처상을 받을 것 같아요. Yeah, I'm not thinking about that. 그래서 전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퓰리처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제가 했던 거, 그리고 또 남한에서도 이제 제가 앞으로 할 거 같은 결국 접근입니다. 제가 찍을 거는 뉴스 사진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일상에 관한 겁니다. 이게 아마도 북한에서 특히 강력한 어떤 효력을 발휘했던 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바깥에서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 중심의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진짜 사람들의 진짜 삶 외에 더 발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게 저의 접근법이고요. 남한에서 할 것은 부지런히 여행 다니고 거기서 또 이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북한이랑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열심히 관찰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포토그래퍼라고 보통 하잖아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 우리도 뭐 사진 기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 이제 포토 저널리스트라고 따로 부르고 있고, 실제 하신 일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
사진으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찍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포토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으면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까? 본인 경험상? I think the requirements or the skills of being 아마도 a photojournalist 이 포토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 저널리스트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진도 또 다른 또 하나의 언어고 그 다른 좀 언어를 구사한다라는 거 외에는 보통 저널리스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을 쓰는 저자나 마찬가지로 저만의 스타일, 저만의 목소리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능력도 갖춰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예술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건 논픽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룰이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저희가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구나 믿고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저널리즘 뿐만이 아니라 포토 저널리즘에서도 가장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자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질문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포토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뭐랄까요? 흥미를 끄는 대목, 지점,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 그건 뭔가요? For me personally, it was my first time.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2000년대 북한만 간 건이 아니라 남한 서울도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산가족 상봉으로 50년 만에 그 가족들이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한반도에 대해서 거의 잘 아는 것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그 50년 만에 가족들이 처음 모였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찢겨지는 이런 장면을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게 이 80 넘은 노모가 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50년 만에 처음 본 아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손으로 더듬는 그 장면을 봤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또 이제 북한에 갈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따라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집착이 사실은 생기게 됐었습니다. 이 사실 한반도라는 데가 굉장히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데인데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무리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세계가 여기에 한반도에 등을 돌리고 대부분 무시를 해왔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할 때가 왔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 책임이 이제 처음은 우연이었지만 저한테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좀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오늘은 아직은 이 프로젝트가 준비 단계니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빌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가면서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뉴스공장 전속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나가시면 안 되고요. 예, 큰일 나고. 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지금까지 세계적인 포토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구텐펠더 씨였습니다. 그리고 통역에는 동시통역사 홍희연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화장실 편을 마감하고. 화장실 편. 네.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휴가 특집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여름에 도시여행 특집을 좀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 예고까지 했잖아요. 지난번에 오늘 베를린 하겠다고. 네. 그런데 이제 베를린보다 우리 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사실은 작가가 갑자기 요청을 했는데 용산공원에 대해서 좀 용산기지 또는 용산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거기 휴가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휴가라고 하는 거는 꼭 가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용산공원 같으면 사실 베를린 장벽처럼 우리한테 굉장한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데잖아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 여행과 더불어 미래 여행으로. 이건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되니까. 하지만 아직 생태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꿈을 꿔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진다면 가면 안 되나요? 꿈꾸지 않고 그냥? 꿈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반론을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용산기지? 네, 용산기지 내지는 용산공원.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미 이거
다 만들어진 거 아니야? 진작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안 됐어? 아, 다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 맞습니다. 하실 거예요. 이게 공식화된 거는 2003년 노무현 참여 정부 그때 때였습니다. 나온 얘기니까요.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서는 네. 사인까지 다 했죠. 생태공원 만들어진다는 얘기 그때 나온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2004년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용산공원법도 만들어지고 또 평택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이미 다 되는 모양이다. 근데 뭐야 이게? 안 됐어요 아직도. 이게 뭐냐면은요. 사실은 이제 용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어저께 그 평택에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갔죠. 기지가 험플리스 기지라는 예. 데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령부 건물이 어저께 이제 기공이 아니라 이제 완공식을 됐죠.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팔군 사령관이 막 씩 웃고 나오고 막 너무 네네. 좋다고 막 이러면서 나오니까 이사가 됐네. 올해 말까지 이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를 하겠다는 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용산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러면 나온 겁니다. 2003년에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몇 년간 14년 만입니다. 건물을 14년 지은 건 아닐 아니 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느릿느릿한 그동안 거죠? 이제 평택 그 기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미 동맹 사이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그 이전 자체가 좀 늦어졌는데 워낙이 조건 자체가 용산에 있는 거를 이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산공원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솔직히는 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이 여러 가지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래서 그때 됐으면 개발로 그러니까 이게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용산공원이 다시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마음으로 굉장히 이게 이제 안도를 합니다. 생태공원이 아니라 사실 초기 계획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생태공원이 아니라 온갖 건물들이 들어가지고. 아니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제 우리가 누구만 나쁘다고 그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고 이게 처음에 이게 가능해졌던 건 노태우 정부 때였어요. 1990년에 됐습니다. 그때 공약이었어요.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의 그 이 프로 생활의 시작도 거의 이 용산공원하고 같이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 전문가들한테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프로젝트거든요. 이건 도시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심 거기 때문에. 한가운데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그럼요. 뚱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땅덩어리 그렇게 너무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역사 여행과 미래 여행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기가 막힌 땅덩어리가 기회가 생긴 거죠. 생겼다. 그래서 그리고 그림을 막 그릴 수 있고.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다 주택만 짓자는 사람도 있었고 주택 문제 그것도 심각할 기념관 때 여러 개 짓다는. 기념관 찍겠다는 네. 얘기도. 근데 하여튼 2004년에 이른바 기본 계획에서 그때도 사실 꼭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미국에다가 뭐는 주고 뭐는 안 주고 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로 이제 주로 협정을 하는데 돈 문제에서는 저는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8조나 우리가 평택 기지 만드는데 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큰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용산공원에서 파는 돈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거는 용산 기지 안에 포함된 건 아니고 이쪽에 한강대로하고 저쪽에 한남동 쪽으로 있는 데는 뭐 주상복합 이런 거로 팔기로 했어요. 근데 이미 팔렸어요. 엄청나게 또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높은 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 못마땅한 거죠, 솔직히는. 근데 뭐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못마땅한 게 또 있죠. 그냥 전체가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저께 미 8군이 갔는데 한미 연합사령부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건 뭐 한미 동맹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계속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헬리콥터 비행장도 그대로 있게 되고요. 아하. 그리고 혹시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드래곤 호텔이라는 데 가셨을 거예요, 아마. 거기 가서 주로 먹는 게 고기입니다. 스테이키 먹으러 뷔페. 갑니다. 네. 맞습니다. 스테이키를 굉장히 미국식으로 잘 하는 호텔인데 그 드래곤 호텔은 그대로 거기에 있게 돼요.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너무 화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네. 그 호텔은 이용객도 많고 뭐 등등등 하기 등등해. 때문에 미군이 계속 이용해야 그리고 하니까. 아마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 미군 기지 저쪽 위쪽에
땅에는 미 대사관이 들어오게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미 대사관이 그걸로 이사한다고요? 네, 후암동하고 붙은 쪽에 완전히 큰 땅을 네모나게 딱 미 대사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쓸모가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 용산을 보면은 서울에 그야말로 배꼽 같은데요. 한가운데, 배가 있고 한가운데. 그냥 배가 크고 그다음에 거기 배꼽 근데 꼭 배꼽까지 딱 있는 데가 두레강 호텔 자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없앤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대신 이제 그 미군뿐만이 아니라 일반에도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대사관, 드래곤 호텔, 한미 그게 다 사령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 위에 가운데 저 나머지 밑에 공간은 쪽에. 나머지 어떻게 공간은 이제 공원으로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를 기념관 이런 거 짓지 않고요? 아니 그런 거는 이제 하겠다고 마음은 이제 정해놨는데 네.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 동안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어떤? 예, 국토교통부가 뭐냐면은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이 크잖아요. 한 네, 70만 엄청 평대니까 크잖아요. 네. 그걸 쪼개가지고 이거는 뭐 문화관광부, 이거는 뭐 아, 맞습니다. 이거는 여성부, 이거는 무슨 경찰청. 그래서 기념관 짓겠다고 막 기념관 7개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기념관 빌딩만 다 찾아야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예. 그때 안 그래도 이제 그 밑에 아실지 모르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길게 옆으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솔직히 전문계에서도 그렇고 역사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쪼개서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도시 속에 생기는 처음에 국가공원이거든요. 저는 네. 그 예를 들어서 뉴욕에 네. 센트럴파크 같은데 진짜 부럽거든요. 그죠, 맞으시죠. 도시 한가운데 네. 거기 엄청나게 큰 녹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만 벗어나면 빌딩 숲인데 네. 거기를 들어가면 숨 쉴 수가 있거든요. 그죠, 맞으시죠. 그런 게 도시 한가운데 네. 가장 발달한 도시 한가운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게 정말 부러운데 글쎄요. 이 그래서- 기회잖아요. 찬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서울에도 드디어 허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이게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땅을 저는 정말 땅 쪼개는 거는 정말 제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려고 작년에 발표를 기획부동산이 했습니다. 잘하는 건데, 땅 쪼개는 거. 맞습니다. 땅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특히 그 안에는 국방부가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가운데 국방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용산의 땅이 역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 역사 얘기도 좀 하죠. 오늘 좀 길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슬픈 땅이에요, 우리로서는. 예전에 제가 어설프게 아는 바로는 중국 혹은 일본에서 우리 땅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몽고 침공부터 몽고부터 시작을 몽고 그렇습니까? 때부터 예. 몽고 때부터 근데 한강이 옆에 있다 보니까 뭐냐면 예. 이게 물자가 이게 물자 들어오기 좋고요. 그러니까 네. 14세기 때부터 여기에 그리고 땅은 또 넓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선 왕조가 사용하던 꽤 큰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가서 그냥 주둔을 한 거죠.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주둔하는 곳.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 항상. 바로 성문 밖에 있고 예. 땅은 넓고 그리고 교통 편하고 한강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네. 한강 바로 붙어 있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여기에 한 중간 정도까지 배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14세기에 몽고가 했죠. 예. 그 다음에는 또 임진왜란 때 또 여기에 와서 일본 애들이 주둔했죠. 예. 근데 일제 시대 때도 근데 일제 시대 여기를 때 여기 했죠. 있고. 그다음 미군이 그다음에 거기 미군이 또 들어오고. 들어왔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이제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게 요 주둔하는 게 우리나라만 지배하기 위해서 주둔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가 일종의 병창기지였습니다. 몽골이나 이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치겠다고 여기다 병창기지 만들었고, 일본 애들은 여기서 태평양 전쟁하겠다 병창기지 만들었고, 미국이 뭐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미국은 뭐 동부가의 방어선을 태평양 한반도에 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게 더 슬픈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그래서 군사적인 시설물은 다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바로 또 국방부가 그걸 치고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네. 원래 이게 군사적인 요쪽에 있으니까 국방부가 네. 들어왔는데 지금 국방부 그래서 그때 저도 사실 이제 당시에 위원회 이런 데 참여하면서 이제 많이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국방부가 나가야 된다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나가야 딴 데도 아니 국방부가 나가야 미군 보고도 더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국방부는 안 나가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전쟁 기념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역사적인 게 여기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도 굉장히 많고요. 뭐 일례로 들어서는 6.25 전쟁 때 한강 다리 폭파시키려고 하는 결정도 여기서 내려졌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게 워낙 커서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 이제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다들 놀래죠 도대체. 니네는 어떻게 도시 한가운데 저 담벼락에 저렇게 있고 저게 남의 나라 땅이 되네. 예. 외국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그리고 있어. 외국 군대라는 게 뭐냐면 남의 나라거든요. 남의 나라고 거기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우리를 점령한 곳들이 항상 주둔하는 그렇습니다. 점령한 군대가 주둔하는 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확하게는 111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년부터 저기를 한다라고. 중국의 홍콩 돌아가는 것과 본질적으로 비슷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거의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일에 베를린 할 텐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군사적인 시설물들은 다 빼내자. 일단 아니요, 1차적으로는. 아니요. 그럼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그거는 좋겠는데 이제 그거는 시간적으로 두고 보는 거로 하고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자? 아니, 어떻게 활용하자는. 예. 아니, 그게 생태적으로 복원이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 나눠 먹게 하지 말자. 사실은 이제 그 뉴욕시에 있는 센트럴파크도 거기 200년 역사가 땅 따먹기 방어 역사예요. 맨날 이거 들여놓겠다. 저거 왜 땅이 크니까 뭐라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잖아.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얼마나 탐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가운데인데. 식당 집어넣겠다. 무슨 호텔 집어넣겠다. 이거 방어하느라고 막 했던 건데 우리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8조 들어가는 것도지만 토지 정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상당히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 근데 땅 오염을 정화시키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을 미군이 안 냅니까? 지금 안 내는 걸로 돼 있지. 아니, 전세 살다가 나가면 원래 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뜨거운 문제예요. 굉장히 뜨거운 문제라서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용산 기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 것들은 가령 부산에 있는 굉장히 큰 미군 기지 하나가 있었어요. 하얄리아. 하얄리아. 그건 서면에 있는 건데 그건 한 13만 평 꽤 커요. 예. 그거는 한 2005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서 그걸 이제 뭉쳐서 평택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그동안 토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서 그냥 침묵 묻은 거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있는 거죠. 이런 식이어서 용산은 특히 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염에 대한 게 제대로 조사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는데 거절한 건가요? 어떻게 돼요? 거절한 적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여쭤볼게요. 거기 들어가 보셨다는 게 드래곤 호텔만 들어가 보셨죠? 아니 그 뒤쪽에 그 일정 정도 공원 시설 공원처럼 돼 있긴 있잖아요. 예. 근데 가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안에 들어가본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1%도 안 될 거예요. 0.1%. 못 들어가는 줄 알죠. 저는 0.1%에 속해서 저는 조사하면서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일반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서 남산 위에서 보면은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공원처럼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건물도 무지 많아요. 한 1,100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굉장히 그리고 그 안이 아시다시피 무슨 미군만 그냥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사는 데도 다 있거든요. 그게 1945년인가 6년에 미군이 거기를 차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캘리포니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무가 잘 돼 있고 전원풍의 이런 도시기도 해요. 물론 70년 이제 병영처럼 돼 있지만. 자기들 땅처럼 썼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제 일단 여기는 청와대도 관심이 있고 국토교통부도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종무부 부처는 당연히 국토교통부인데 제가 하여튼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제가 꼭 우리 시민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요점 이제 나오네요. 이제 요점이 예. 일단은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마스터 플랜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생태공원 만들어서 앞으로 10년 안에 다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예.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짓입니다. 다.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맨날 하는 짓을 그래. 땅이 있으니까 어떻게 써먹을 걸 정해서 그거 빨리빨리 하자. 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0.1%도 못 들어가 본 이거를 일단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있는 상태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안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발굴이 돼 있는 게 있지만 역사에 대한 걸 충분하게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는 내년에 이게 돌아오면 당분간은 아무 짓 좀 하지 말고 조사하고 국민들한테 처음에는 가이드 투어 조금씩 더 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짓이 그동안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 일단 쓰자. 일단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다못해 그 설계한 사람도요. 지금 마스터 플랜이라고 세워서 외국 팀하고 우리나라 팀하고 들어가서 뭐 팀이 있는데 그 사람도 아마 10번 이상 못 들어가 봤을걸요. 그렇게, 왜냐면 땅에 대해서 자기의 땅처럼 느끼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이걸 갖다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뭐 지도에서 보고 물론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는 정말 우리의 슬픔과 한과 우리의 그야말로 배꼽 같은 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를 저는 정말 대통령께도 부탁드리고 싶고 급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안에 첫 번째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록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막 부시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 두 번. 와닿습니다. 와닿죠. 고마워요. 제가 일단 가서. 그대로 냅두자. 네, 그대로 내버려둬서 일단. 최대 많은 사람들 보게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기 하는 거는 저희도 왜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돌 주웠죠. 왜 딱딱우리가 가가지고서 막 깨고 그랬잖아요. 팔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럼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근데 그 돌이 이제 모릅니다 이제는. 이제 모르면서 가짜도 많아요. 네. 지금 여기에도 벽돌 담으로 해서 다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이제 이거를 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좀 근사하게 만들자. 베를린에서 그 돌에 상징성을 부여해서 기념품화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우리는 이거 베를린은 장벽이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성이었거든요.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을 다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에 뭐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 그 액션을 왜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한 번에 쫙 하지 말고. 허무는데 이틀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서. 좀 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요. 다 미친 사람처럼 쳐다봐요. 아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크게 공감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말 그러고요. 그 벽을 아무나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70년 이상.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안에 역사적인 기록들이 일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요새 용산구청에서도 뭐 드러내고 그러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차곡차곡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왜냐하면은 다시 창조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거기 동네도 있었고, 옛날에 거기 물길도 있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쫙 연결만 하면 다 좋다. 뭐 나무만 많으면 좋은 거다. 생태공원이 되면 좋은 거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살려내려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 안에 조선시대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우제도 했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제에서 굉장히 일어났던 역사들이 있고, 또 미군에서 일어났던 역사들. 이 역사들을 기록을 찾아내는 게, 그리고 그걸 모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요 세 가지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자. 아주 제발. 좋습니다. 좋고요.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듣다 보니 든 생각인데 그 오염된 네.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마 자기 땅이 아니니까요. 그럼요. 막 버린 거죠. 막 버리는 거죠. 네, 막 버리는 거고 떠나면 되니까 자기들은. 자기 앞집이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거기도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치긴 치되 여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네네. 그럼요. 편말을 세워놓고. 그럼요. 어떤 물질로 오염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복원해야 할 건지. 이 비용은 글쎄요. 비용은 미군이 주지 않고 떠났다는 것도 기록해두고. 그리고 우리가 한미약정을 어떻게 앞으로 바꿔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그걸 못 해낸 거죠. 네네. 못 해낸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못 해낸 건데 그런 것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염 물질도 제거하고 처리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의 역사로
이랬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서 서울 도시형이 아주 괜찮죠. 그래서 제가 네. 지난번에 주문하신 도시 대로 건축가 주문대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팁, 왜냐하면 저는 제일 그냥 아는 척하기 잠깐만요. 아는 척하기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는 척하기 딱 좋은 거 하나만 여기서 얘기해요. 저는 나무만 많이 치면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글쎄 그게 맞아. 아니다. 그게 하면 이게 비전문가의 한계예요. 예. 이게 말이죠. 아하. 용산공원에서는 예. 이거를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서울의 상경축과 한강의 수경축이 크로스하는 데다. 요거 하나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이거 아주 멋지게 됩니다. 상경축은 뭐냐? 백두대간이 쭉 내려와서 북한산으로 해가지고 북악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비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창덕궁으로 해가지고 남산으로 해가지고 한강까지 내려오는 거 이걸 상경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줄기. 남북. 예. 상경축 산의 경관 그다음에 한강의 경관 수경축이 만나는 데가 바로 이 용산이다. 요거 하나는 좀 이제 그러면 좀 멋있게 보일까요? 어디서 써먹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겠죠. 상경축과 수경축이 만나는 용산 우리의 산경이라면 산이 이루는 산세로 이루어진 경관. 경치. 네. 그리고 수경축이라면 물이 이루어지는 경치. 그러니까 동서 수경축과 남북 상경축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 경관에. 네. 네. 용산이 바로 그게 만나는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까? 데입니다. 네. 하하. 네. 자, 오늘 새로운 시각을 이 코너를 통해서 처음으로 얻었어요. 시간이 짧기도 했었지만 네. 왜냐하면 생태공원으로 만들자, 네. 센트럴파크처럼 만들자 네. 여기까지 가는 게 한계였어요. 네. 그 이전에 항상 박물관 짓고 네. 시멘트 건물 짓는 게 싫어서 그런 시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 데서나 지을 수 있잖아 시멘트 건물은 여기는 제발 공원으로 만들자 여기까지 한계였는데 공원으로 만들기 전에 네. 예 전에 우리의 역사와 그거를 우리의 체험하게 상징과 만들고 그 공간이 해체되는 과정도 하나 상징화하고 역사화하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네. 그래서 결국 생태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10년 동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111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앞으로 30년 걸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랑 같이 호흡을 할 땅인데. 그래서 다시는 여기가 외국 군대에 주둔지도 되지 말아야 하고 그죠?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럼 산경축, 수경축은 못 외울 것 같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